자, 이제 우리 16번에서 21번, 지금 요거는 한글 파일로 제가 변환시켜서 좀 보기 좋게 여러분들과 같이 갑니다. 먼저, 구조하고 내용인데, 내용 파악이 중요하면 내용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과 전체 주제 알 필요가 있고요. 한번 쭉 봅시다. 자, 17세기 초에 유입되기 시작한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했다. 중요하죠? 이게 이제 핵심이야.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에 담긴 인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서학의 유입은, 서학이 뭔지 알죠? 서양 학문. 서약 유입 후에도 조선 사회에서 서양 의학은 영향이 제한적이었어.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이익이라는 사람이 이 서학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나 또는 그 주목할 만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는 서구의라고 하는 아담 샤릿은 주제군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그러니까 의학서야, 의학서 주제군정이야. 일부를 체력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어, 당대 서양의학은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이에 따른 기계론적 인칭안을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 생리설 중세해부 지식이 실려 있다. 여기 이제 이런 과학적인 것보다 종교적인 게 들어 있었어요. 한정된 서양의 의학 지식이었지만, 그죠? 이제 종교적인 게 많다 보니까 이건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내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긍정했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 심주지각설을 고수했다. 그래서 이익은 뭐야? 어떤 그 심주지각설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이건 서양의학이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전통적 심주지각설을 유지했다. 이 기후에도 서양의학의 조선 사회 끼친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크진 않았다는 거야.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도 서양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 전해진 서양의학의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배를 가른다는 게, 우리의 신체 부모, 수지발부 신체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는 거니까.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 주류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스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 눈을 도덕적 차원에서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확산을 제한한 사회적 지식적 요인과 그죠? 이제 몸을 가리지 못하는 거. 최한계 새로운 문제의식이죠. 최한계는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의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의 형태와 내부 장기를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신론 등 홉스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성하면서도 인체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가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이다. 기계적 운동과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이는 운동을 최초의 원인을 상정해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창조주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신에 의지한다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 구성을 신체 운동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죠? 그래서
몸기계 개념을 신기를 통해 인체 운동을 원인을 설명했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떤 기운, 그러니까 이제 신기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초월적 기운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홉스는 기독교적인 종교 창조주와 연결시키고 여기는 이제 어떤 신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자, 체한기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은 신경계에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을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제 체한기는 이제 뇌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스의 뇌주 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 지각설이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내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는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의, 그 마음이죠, 마음. 지각 운동을 운영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제 뭐 잠깐 번외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뭐 교감이죠.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와 이렇게 피부와 이런 데들은 이제 이 교감신경이 반응을 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손을 딱 치잖아, 그지? 치면 이제 뭐야? 이제 내가 얘가 충격이 왔다는 걸 인지해 주잖아, 그지? 근데 이제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부교감신경. 뭐 배가 아프거나 배 자극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장기에 우리가 뭐 암이나 췌장암이나 걸린 이유가 뭐냐면 그게 부교감 신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건 자극을 일부러 줘야 돼. 자극을. 이제 그러니까 뇌주지각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 전체의 전체를 다 내가 이제 몸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양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죠. 뇌가 이제 몸의 모든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종하고 또 느낀다는 거죠. 자, 뇌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뇌주지각설을 비판하고 심주지각설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슴, 마음이 뭐 그걸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기와도 연결되는 거야.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은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이제 초월적인 약간 느낌, 감각 이런 거죠.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 신기라고 하는 거는 뭐지? 에너지. 그러니까 기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의 학에서 약 놓고 침 놓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기운, 그런 에너지를 이제 흐름을 뭐 거꾸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몸에 활성화를 하는 거죠.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니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음. 그래서 뭐 심약 이런 말 했죠. 심신 뭐 이런 거. 심은 신기는 상황에 따라서 인체의 특징의 부분에 더 높은 밀도를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의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운이라 하죠. 기운. 우리 몸에 흐르는 어떤 에너지, 기운. 그래서 예, 그 뭐죠? 에너지에 힘이 있어야 된다. 기운을 내라 이런 얘기하죠. 자, 그런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 활동이 외부의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신기를 중심으로 재해석된 새로운 심주지각설. 자, 최한계 인체가는 서양의 의학과 신기 개념을 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중요하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책,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갖다 놓는다는 거죠. 책에 이르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구 의술을 하더라도 그걸 이제 약간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창조주, 그 신적인 종교적인 거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제 마음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신기, 에너지 이런 것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조선 후기 최양기가 서양 의학 지식을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신기 개념을 결합하여 독자적인 인체관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지금은 이제 내가 쭉 그 구두로 읽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거 분석하는 10분 걸렸거든. 뭐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적어도 4분, 5분 안에 다 읽어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거의 3분, 3, 4분에 읽어야죠. 자, 전개 방식. 전개 방식 구조에 대한 문제죠.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의 인체 간의 분화하는 과정에서 서양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잘못 띄었으니까. 자,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맞죠? 인체 간의 분화하는 과정에서 서양이 대조하는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일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이제 챙기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좋은 것들만 받아들였다고 얘기했죠. 맞고 조선의 인체 간의 분화하는 과정에서 인체간이 분화는 아니고요. 그죠? 예. 서양의 대조는 아니죠. 대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수용했던 거죠. 오케이. 서학 수용률이라는 인체간의 변화는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죠? 이런 인체간의 변화를, 그죠? 여기서, 그래서 뭐야, 이 신기라고 얘기되어 했고, 또 주관설을 얘기도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인체 관련된 유학자들 주장이 지는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역사적인 에,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근대 인체 강화인데 서로 충돌하는 견해가 아니고요. 동양과 서양의 지식이 서로 아니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제 서학이 유입됐죠. 서양 의학의 영향에 미미해서 처음에는 이게 서양 의학을 수용했고 조선에서 서양 의학이 영향에 제한된 이유를 설명했죠. 최한기의 인체관이 등장했고 최한기는 인체관을 설명하죠. 그래서 즉 조선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인체관의 변화를 설명하죠. 따라서 서학 수용으로 인체관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조선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했고 서양의 단계적으로 대조하는 글이 아니고요. 유학자의 주장 비판 중심이 아니고 절충의 결론을 도출한 것도 아니고 동서양 지식인의 상호 영향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다음 이 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것은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죠. 내용에 대한 문제. 자, 최한기는 홉스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다. 자, 맞죠? 최한기는 홉스의 책을 보기 전부터 인체를 기계로 이해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했죠. 그죠? 이익은 심주지각설을 유지했어요. 앞에서 보니까. 그다음에 이익과 옵수는 신체 동작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에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래서 맞죠? 이익과 옵수는 모두 운동을 내가 담당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4번 아담 샬과 홉스는 각자의 활동했던 당시 유력했던 기계론 의학의 이론의 동향에 소개했다. 자, 아담 샬과 홉슨이 기계론적 이하를 소개했다는 설명은 틀리죠. 지문에서 아담 샬은 중세 생리학 해부 지식을 소개했고 홉스는 최신 의학에 따라 둘 다 기계론 의학을 소개했다고 볼 수 없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추구했던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아까 뭐 창조주 이 얘기 계속했죠. 답은 쉽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글을 참고할 때 기욱의 이유로 기욱의 이유로 적절치 않은 것은 기욱이 적절치 않은 것. 자, 그럼 기욱이 뭘까요? 자, 봅시다. 기욱 몇 문단에 나오나? 세 번째, 첫 번째 문단에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 영향은 천문지리 지식에 미미했다. 그죠? 19세기까지는 그래도 미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틀린 거. 자, 조선에서 서양 학문은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서양 한계를 지적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뭐 배척하고 어, 자,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다음에 전래던 사형의 내용에서 불충분했고, 자, 당대 의원도 사형의 한계를 지적했다. 뭐, 아니, 의원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죠? 쉬웠고, 3번입니다. 서양 해부학의 조선 윤리의식이 이비다. 그죠?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 네. 그다음에 19번.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계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래서. 자, 첫 번째. 자, 심장은 오장이 하나지만 한 몸의 군주가 돼 각 지각이 거기서 나온다. 또, 자, 봅시다. 기읍. 심장이 지각 중심이죠. 전통적 심주각설이에요. 체한기와 달라요. 예. 그 다음에 니은.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를 통하여 보고 들음으로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신기가 감각을 통합하죠. 그죠? 신기 감각을 통합. 그러니까 지문 내용과 일치하죠. 자, 니은 맞고요.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인간의 신기는 온몸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기고 변화에 대응하죠. 그러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뭐야?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기, 최한계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데카르트. 뭐, 내 전공은 아니지만, 서양차로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뚫고 있어서, 자, 데카르트의 이분법. 사실 이 데카르트의, 십제 데카르트의 이제 주체와 객체, 그죠?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이건 이분화되는 것이,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도구화시키는 거죠. 대상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분화되어서 그게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물질에만 적용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물질에도 적용되어서 자연 파괴가 이루어졌죠. 인간이 중심이고 자연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깨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데카르트의 철학이 이제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을 데카르트의 철학은 이제 뭐랄까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서구 사회의 백인들 과학주의자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 또 문예 그 뭐야 과학 인문과학의 발달함을 통해 자기들이 주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계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데올로기가 뭐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힘이 세지니까 제국주의가 발달되는 거야. 자기들이 주체고 객체야. 그러니까 뭐야? 미개한 사람들. 그래서 뭐야? 다 도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죠? 인종차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여러 면에서 철학적 그 관념, 과학주의는 발달시켰지만 반대로 보면 뭐랄까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을의 원수죠, 원수. 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 자, 그래서 저는 데카르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양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 물질이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죠?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에 물질이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 물질은 서로 독립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받았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좀 20번 좀 어렵죠. 20번 틀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내 물을 좀 먹어. 오늘 질문 두 개를 하려고 너무 바쁘게 서둘렀나 봐. 그냥 천천히 하나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최한기와 데카르트를 비교하라. 그랬어, 비교, 그죠?
자, 봅시다. 1번. 적절치 않은 거. 자,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취향기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자, 이 1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맞죠? 신기는 신체와 독립이 아니에요. 그죠? 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이 부분에서 이제 독립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데카르트와 최한계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난 것을 두뇌라고 보는. 그렇지 않죠. 최한계는 뭐예요? 마음도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둘 다 사고가 두뇌에서 일어난다 틀리죠. 데카르트는 두뇌, 최한계는 뭐 그러니까 신기, 중심을 따라 틀리죠. 그래서 2번, 3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계 신기 모두 그 자체로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군. 둘 다 형체가 없죠?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계는 인간의 사고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는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 그래서 최한계는 신기 개념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견해에서 최한기처럼 기계적 운동을 최소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소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네, 맞죠? 최소 원인 성정 무한소급으로 해결하고 있죠. 자, 문맥적 의미는 쉽죠. A, E로 바꾸어 쓰기, 틀린 거는, 자, 들어오기. 들어오기 뭐 유입되기 들어오기 맞죠? 그 다음에 드러냈다. 제시하다 드러냈다 맞고, 퍼뜨리다. 전파하다 맞고, 그다음에 4번 수록대 맞죠? 이 가리지는 맹신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비문학은 이게 우리가 이제 왜 비문학 할 때 독서량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방에서는 독서를 솔직히 말하면 뭐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무조건 오면은 이제 40분에서 1시간 이상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휘를 적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사실은 인문이죠, 인문. 인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눈에 쫙 들어와야 돼. 쭉 읽고 한눈에 그게 쏙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제, 이제 문제 풀이는 못하더라도 전체를 한번 쭉 한번 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이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리해 놓는 게. 자, 22번과 26번 풀이. 오케이. 사무실에 방충망이 날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이건 이제 이것도 인문이죠. 법에 가는 거니까. 세입자와 사무실 빌려준 건물주 사이 누가 고쳐야 할까? 누가 고쳐야 되죠?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건물주가 해줘야 돼요. 낡아서 방충, 이렇게 뭐, 임대인이 파손하지 않는 경우, 낡아서 파손된 거니까.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내용 계획서에 포함한 경우도 있다. 간단한 거는 이제 사는 사람이 해야 돼.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법률 규정과 계약 내용이 충돌할 때 적용 기준 문제를 제기하죠.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 그 이제 민사소송이죠. 사법, 개인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형법은 여러분 이제 형법과 사법의 차이가 있죠. 사법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형법은 민사소송 안 돼. 이거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돼.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해결해 줄 만큼 큰 피해를 입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형법은 뭐 살인사건, 강도 이런 거. 그거는 돈으로 이렇게 보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형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이거 사법을 또 다른 민법이라 하죠. 개인과 개인의 사이의 재산, 가족과의 관계 등 적용으로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의 결정 등은 당사자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서가 이제 어떤 법이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임대법이 있더라도 이 자기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한 게 있어. 계약서가 있어. 그럼 그게 먼저예요. 그 계약의 자유가 먼저예요.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 규정과 어긋나는 내용을 계약서에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뭐라고? 임의법규라고 한다. 용어가 나왔죠? 이건 정의에 대한 문제. 임의법규.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속한다. 그죠? 서로 이제 원래는 집주인이 해줘야 되지만 뭐 그거를 이제 따로 자기들끼리 계약서 썼어. 그러면 그 계약서를 쓴 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 자유 원칙과 임의 법규 의미를 얘기했고요.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가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 경우도 있다. 그죠? 법률로 정해진 내용이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법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계약을 할 때. 자,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어긋나도 계약 효력은 있는 거야. 응? 있는 거야.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은 단속법규라고 한다. 또 여기도 이제 정의에 대한 얘기 나왔죠.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소유한 부동산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와 고객의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은 내기지만 뭐 형법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계약한 거는 인정되는 거. 왜냐하면 고객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 경우 공인중개사의 벌금 부과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른 행동이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고, 그거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고,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야? 법 위반 시 처벌이 있지만 계약 효력은 유지되는 단속 법규가 있다. 자,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내용의 효력 자체에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의 의미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거 어긋나고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 효력 자체를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게 있대요. 이에 해당한 법조문을 강행법규로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모든 법규를 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단속 법규를 넘는 거.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 급부하라는 요구할 수 없다. 강행 법규 때 이미 급부를 이행하며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이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개인과 개인이 한 것도 어긋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얘 속이거나 이런 것들은 어긋나는 거죠.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 금지하는 법률을 규정하는 강행법규이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의 동업은. 그죠?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건 강행법규야.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은 반환하는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했어. 그럼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어.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 법규 부당이득 반환.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 효력이 부정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있다. 이럴 때 이건 또 이제 이게 한층 더 나가는 거죠. 반환도 안 되는 게 있어. 급부의 내용이 위조 지폐처럼 제작처럼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 행동이라면 이것도 반환도 못 되는 거야.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는 권리도 부정된다. 자,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제한해야 된다. 비례 원칙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의 미친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 자유 제한 목적에 따른 비례 원칙이죠. 전체 주제는 법률 규정과 계약의 및 임의 법규, 단속 법규, 강행 법규 특징,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 규정이 처음에 뭐야? 개인과 사법이니까 개인과 개인 먼저 우선하지만 그래서 임의 법규가 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원래 그 법과 안 맞으면, 이제 법 효력은 있으나, 효력은 있죠. 그래서 단속 법규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법과 안 맞는 게 해야 한 사람은 벌금을 물어야 돼. 근데 강행 법규가 있어. 강행 법규는 둘 다 안 되는 거야. 두 글 다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자, 이 글의 이해를 적절치 않은 것은 우리가 답만 확인해 봅니다. 자, 3번이죠. 단속 법규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속 법규는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속 법규. 강행 법규가 안 된다 그랬죠? 단속 법규는 비례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윗글을 참고할 때 A의 제시된 무릎의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자 이거 쭉 봅시다. 자 이제 방충망 수선 문제죠. 그 방충망 수선 문제야. 그러니까 기억 뭐라 그랬어요? A의 제시된 물음으로 맞는 것은 계약서를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그죠? 건물주가 원래 원칙이니까 수선 의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니까 기억이 맞아요. 그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는 수선 의무를 지고 어, 건물주는 수선 의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자, 이건 아니고 계약 시 방충망 수선하는 내용이 없으면 뭐야? 그러면 이거는 건물주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는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을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죠. 그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 자, 공인중개사 위반, 의료동호 위반이죠. 예, 그래서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자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알 수 있죠. 1번입니다. 그죠? 기업은, 그래서, 원래 기업 급부 의무가 인정되고, 반환이 아니고,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이 결정 가능하죠. 자, 보기를 창할 때, 위글 창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 적절 한 것은 농지를 빌리는 A는 농지 주인인 B는 농지 용도 및 농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죠.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농지법 위반은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는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을 보게 된다. 그죠?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획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 반환해야 된다. 그죠?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기에 대한 적절한 것은 바로 3번이죠. B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만으로도 이 계획을 자, 규제하는 법률을 입법한 목적을 실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약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례의 특징은 뭐예요? 법 위반이죠. 벌금이고 계약 무효고 사용료 반환이고 이익 반환이죠. 오케이. 자, 문맥상 A와 A 진단은 뭐냐면 수선의 의무를 진다. 책임이나 의무를 맞다죠. 답은 5번.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답은 좀 빨리 했는데 22번에는 3번, 그다음에 2번, 3번, 2번, 1번, 321, 3, 3213, 5.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두 개, 조금 서둘러서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들 하세요.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1차 목표는 돼야죠. 그래도 5등급은 4등급, 4등급은 3등급, 3등급은 2등급, 한 등급씩 올려야죠. 오케이. 자, 숙제 내가 또 올릴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